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성남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남한산성에 얽힌 역사적 사연입니다. 그 남한산성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주군 산성리 거기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 성남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휴일이나 이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행락지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이 파괴되어 있던 행궁을 복원을 하고 이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한껏 되살려서 이 작년에는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남한산성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비극이 있습니다. 자, 1636년 12월에 지금부터 거의 380년 전입니다만 이 남한산성에는 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될 국왕인조가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1636년 음력 12월 9일 날 압록강이 얼어붙으니까 저 압록강 두만강 너머에 있던 청나라의 만주족들이 조선을 침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자, 그러면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시 조선 옆에 붙어 있는 중국 대륙에서 원래부터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한족이 세운 명나라의 힘이 빠지고 이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힘이 커지면서 이 명과 청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자, 명과 청이 대결을 벌이게 되니까 이 명과 청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조선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자,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조선에 대해서 니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바친 국가니까 우리 편을 들라고 얘기를 했고, 청나라는 너희가 오랫동안 명나라와 친한 거는 인정하겠지만 최소한 명나라와 우리가 대결하는 와중에 중립은 지키라고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은 명과 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대단히 헛갈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죽었다 깨나도 청나라 편은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 우리가 보통 이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배웠냐 하면 이 한족 이외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오랑캐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자, 오랑캐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고 치부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짐승이 세운 청나라 편을 들어서 오랫동안 조선이 섬겨왔던 명나라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의 선비나 위정자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명나라 편을 들기로 결심을 하죠. 자, 그러자 명나라하고 최후의 한판을 붙으려고 생각했던 청나라는 만약 명나라를 공격했을 때 조선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려해서 미리 조선을 자기 편으로 손봐주기 위해서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히 우리가 휴일에 찾아가는 행락지이자 휴식처가 아니라 바로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란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던 조선 정부가 그곳에서 식량도 그리고 방한복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딱 46일을 버티다가 이 국왕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는 여러 개의 문 가운데 서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성을 나오죠. 여러분, 왜 지금 제2롯데월드를 한참 짓고 있는 잠실의 석촌호수라고 아십니까? 아시죠? 그 석촌호수 부근에 삼전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1637년 1월 30일 날 인조임금이 바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린 다음에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이마를 땅바닥에다가 3번씩 조아리는 가장 치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전쟁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유증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당시 청나라는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선 군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산성 바깥의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인간 사냥하듯이 잡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 성남시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무슨 동입니까? 무슨 동이죠? 예, 저는 이 동네 동명은 정확히 모르지만 뭐 하나는 알고 있냐 하면, 자, 시계바늘을 지금부터 380년 전으로 돌려서 저나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에서 병자호란이 진행될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볼 것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뭔 말이냐 하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국왕인조는 산성에 포위되어 있고 그 산성을 쭉 둘러싸고 있던 청나라 군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엄청 험준한 곳이고 공격해서 함락시키기 어려운 곳이지만 저 성 안에 있는 조선 군대를 정찰해 보니까 식량도 별로 없고 제대로 난방도 안 된 곳에서 저녁 아침할 때 땔감을 이용해서 불을 떼는 곳도 별로 없다. 그러니 성을 완벽하게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저 성 안에 있는 조선 정부나 주민들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최후에는 내려와서 우리한테 항복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나 저 북한 지역으로부터 남한산성을 구출하기 위한 또 다른 조선 군대나 의병들이 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나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청군들이 물샐 틈 없이 매복을 해서 저 남쪽 판교나 이쪽에서 그리고 딴 쪽에서 올라오는 조선군들을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로잡은 조선 백성들을 이곳 여기저기에다가 수용하면서 일종의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하니까 전쟁은 끝났죠. 청나라 황제는 인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가 늦게라도 나한테 항복한 것은 다행이지만 하나 다짐을 받아둘 것이 있다. 뭐냐 하면, 내가 이번 전쟁에서 꽤 많은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 포로를 잡는 과정에서 우리 청나라 군대가 피와 땀을 흘려서 포로를 잡았다. 그러니 이 포로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청나라의 심양까지 끌고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이 청군의 엄중한 감시 속에서 압록강까지 걸어가고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로 들어갈 텐데 조선 땅을 벗어나기 전에 탈출에 성공하는 포로는 능력이 있는 걸로 인정해서 붙잡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한 발짝이라도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을 밟은 다음에 조선으로 도망쳐오는 포로는 인조 그대가 도로 붙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된다. 그대는 이 약속을 사인을 해서 나한테 다짐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포로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냅니다. 뭔 말이냐 하면 병자호란이 끝난 1637년 음력 1월 30일부터 청군은 이 지역에서 저 서울 북쪽으로 철수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철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선인 남녀들을 남자 여자별로 수십 명씩 쫙 세워서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서로 이탈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저 북쪽으로 걸려서 연행해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성남여기에서 만주의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까지는 대충 800km 정도입니다. 800km면 우리 기준으로 이천리 정도에 해당하죠. 그런데 한겨울에, 그러니까 1월 30일이니까 음력이긴 하지만 당시 아직 겨울 추위가 별로 가시지 않은 추운 때였어요. 한겨울에 수십 명씩 밧줄에 묶인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800km를 이동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먹을 거나 제대로 난방이 된 잠자리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수십 킬로씩 걸으면서 밤이 되면 바로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800km를 걸어서 끌려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심지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전쟁은 이 남한산성을 주 무대로 해서 일어났고, 그동안 우리가 주로 국왕인조가 이 삼전도라는 데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역사 이래 최악의 치욕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만 주로 강조를 했지만, 사실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오늘날 좀 더 예민하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역사는 바로 그때 그 청나라로 끌려갔던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 포로들의 참혹한 역사적 고통이었어요. 바로 그 고통을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대로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끔 역사를 돌아보는 교훈의 장으로 삼는 것이 어쩌면 이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확실한 역사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병자호란의 주 무대였던 남한산성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차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단순히 알아서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름의 교훈을 얻고,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똑같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남한산성의 아픈 사연이 서려 있는 이곳 성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병자호란 당시에 명과 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기로로 몰렸다가 결국 명나라를 선택하면서 최악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당시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복배수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복자가 뭐냐 하면 복부 비반할 때 복자입니다. 배복자예요. 이 배는 뭡니까? 이건 등입니다. 그래서 복배수적 그러면 배와 등 양쪽 방향에서 적이 몰려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면에도 적이고 배후에도 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의 지도를 보시면, 자, 지리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아시아 지도인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북부 부분,
이 정면 부분이 바로 중국 대륙이죠. 이 중국 대륙에서 존재해 왔던 한족이나 여진족, 거란족, 몽골족은 우리 민족보다 군사적 역량이 확실히 셌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의 역대 왕조들은 이쪽 정면에서 몰려오는 중국 대륙의 외적 압력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반도의 등 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일본 열도가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왕조들도 한반도에게 대단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반도에 사는 정치 지도자들은 정면에 있는 중국 대륙과 배후에 있는 일본 열도 사이에서 양자의 압력을 어떻게 이겨내고 국가의 자존을 유지할 것이냐. 이게 가장 시급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는가? 그 뿌리를 한번 조금씩 캐오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1592년에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죠. 자, 이 사람이 1589년 일본을 통일한 직후에 대마도 영주를 조선에 보내서 조선을 협박을 합니다.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는데 우리 일본은 장차 명나라 중국하고 인도까지도 정복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일본 군대가 명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을 통과할 거다. 그러니 조선 너희가 우리 군대가 통과할 때 가이드 노릇을 해주던가, 그게 싫으면 우리 군대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이라도 빌려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조선을 협박을 하죠. 자, 그런데 조선은 이런 일본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거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일본을 오랑캐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우월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 히데요시의 협박에 대해서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죠. 저 히데요시라는 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명나라를 정복하겠냐. 자,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일본을 상당히 우습게 보잖아요. 저때 우리 조상들도 일본을 우습게 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열받았던 히데요시는 1592년 음력 4월 13일 날, 자 여기 보이듯이 부산성을 맨 처음에 공격을 시작하면서 임진왜란을 도발합니다. 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에서 일본군들이 새카맣게 내려서 이 뒤에 보면 조총을 든 자들이 눈에 보이시죠? 자, 부산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거의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요. 그런데 이 성을 지키고 있던 조선의 군사력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추정될 뿐입니다. 설사 1000명이라고 해도 거의 15대 1, 20대 1의 그런 병력상의 열세죠. 그런데다가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도 갖고 있었고 거의 100년 가까운 내란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했단 말이에요. 반면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을 몰랐죠. 그래서 이 전쟁은 순식간에 조선의 연전연패로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이 지도를 보시면 일본군이 여기에 상륙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17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592년 6월이 되면
평양까지 올라오고 7월이 되면 두만강 근처까지 일본군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이 이렇게 조선을 공략을 할 때 이 중국 대륙의 명나라도 조선을 상당히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 주시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종 목표는 조선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중국 명나라였잖아요. 명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본군들이 조선을 다 점령해버리면 일본군은 보나마나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땅으로 들어와서 북경으로 몰려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만주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끝없이 펼쳐진 뭡니까? 산이라고는 거의 없는 평원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군 수십만 명이 만주의 평원지대에 들어와 버리면 제 아무리 명나라가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원지대에서 일본군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일본군의 최종 목표가 우리 명나라라고 한다면 조선의 군대를 보내서 조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게 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반도는 나라가 작지만 전 국토의 7할 이상이 뭡니까? 산악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지형상 조건에서 한반도가 만주보다는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유리하죠. 또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또 있냐? 자기들의 국가 이익 때문에 조선의 군대를 보내서 참전하면서도 조선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선전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군대가 조선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의 뭐다? 망해가던 너희 조선을 구해주는 은인이다라고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보내서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자, 명군이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의 싸움에서 명나라 조선연합군과 일본의 싸움으로 성격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이 전쟁에 참전해서 조선에 약 8년 3개월간 주둔을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가 동원되고 딴 나라에 참전하려면 결국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력이나 재정 능력이 없으면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명나라는 이 조선의 전쟁에 참전해서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 어마어마한 분량의 국방비를 조선에서 소모를 합니다. 어떤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그 조선에서 명나라가 소비한 국방비의 액수가 약 3년치 예산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3년치 예산을 조선에서 허비하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명나라의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휘청거리겠죠. 자, 그런데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호랑이가 나타난다고. 자, 히데요시가 죽어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다음에 1598년에 전쟁은 끝납니다.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명나라의 이 동북지방 만주에서 여러분 누르하치라고 들어보셨죠?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만주족, 여진족의 영웅이 등장을 해서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들을 야금야금 통합을 해서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국가가 나중에 후금이라는 나라 이름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청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조선에 있던 일본군은 외란이 히데요시가 죽어서 일본으로 철수했는데 다시 조선은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청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강국과 맞부딪히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또 반면 명나라는 조선 돕는다고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재정이 엄청 약화됐는데 다시 이번에는 이쪽에서 등장한 청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중국의 한족들이 주변에서 이른바 오랑캐들이 세운 강대국이 떠오를 때 상투적으로 써먹는 외교적 수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랑캐가 등장해서 중국을 위협하면 그 오랑캐를 상대할 때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오랑캐는 또 다른 오랑캐의 힘을 이용해서 견제한다. 그게 중국인들의 아주 고전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이라는 말은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명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조선을 돕느라고 국방력, 재정 능력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조선은 우리한테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조선은 우리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럼 조선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냐? 조선이 이 만주 청나라하고 싸워서 명나라에게 청나라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명나라가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명나라가 이런 정책을 조선에게 요구할 때 조선의 국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광해군이라고 아시죠? 아십니까? 왜 재작년인가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1350만 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일부 그 15일짜리 가짜 광해군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광해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조선이 명나라의 은혜를 임진왜란 때 입은 거는 물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명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청나라하고 대결을 벌이게 되면 조선은 청나라의 원한을 사서 쟤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명나라하고 여기에 있는 만주의 청나라 사이에서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양쪽 모두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외교적인 성과로 꽃을 피웠지만 이 광해군은 내부 정치에서 상당히 심각한 실책을 저질러요.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선조의 계비, 즉 자기에게는 의붓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라고 하는 왕대비를 자기 궁궐에서 쫓아내서 덕수궁에다가 유폐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왕조의 지배자들은 원래 효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은 효를 팽개친 폐륜하라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책은 지금 여러분 저기 서울 광화문에 가면 서울 역사박물관이라고 아시죠?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자신의 왕권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궐공사에 돌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궁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모가 심해지고 또 궁궐을 지으면 그 궁궐 주변에 있는 민가들을 헐어서 이 주민들을 이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새로운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겪은 다음에 재정은 압박을 받고 이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지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 광해군에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서인들, 이런 사람들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감행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인조 반정이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광해군은 어쨌든 이 인조 반정이라는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납니다. 결국 내부 정치를 잘 못해서 그게 빌미가 돼서 쫓겨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만주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려고 한쪽에서는 눈치 외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조선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뛰어난 외교 감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명나라가 광해군에게 만주를 공격하라고 강요했을 때 조선이 보낸 군대가 바로 저 만주군 청나라에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옥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당시 조선군 사령관으로 갔던 강옥립은 전투를 치르면서 계속 싸우다가는 명나라 위에서 싸우다가 조선군이 개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을 품게 되자 결국 이렇게 청나라 장수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항복해서 청나라에 옥류된 상태에서도 이 청나라의 내부 상황을 몰래 적어가지고 광해군에게 계속 보고를 올립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광해군은 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이 두 다리를 걸치는 일종의 중립 외교를 펼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니까 조선의 새로운 정권이 인조 정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인조 정권의 인조는 광해군에게는 어떤 관계냐면 조카입니다. 광해군이 인조의 삼촌이고 인조가 광해군의 조카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광해군이 잘못한 것이 많기는 하지만 인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됐습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자기 숙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의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철저하게 조선이 옛날부터 섬겼던 명나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외교 정책, 이른바 친명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명나라는 인조가 명나라에게 찰싹 달라붙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니까 반대급부로 일종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조건이란 게 뭐겠어요? 너 인조를, 그리고 조선의 새로운 정권을 정통의 정권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조선의 새 정권은 우리한테 뭐를 해달라? 광해군은 거부했던 청나라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달라, 이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급했던 인조 정권은 그런 명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광해군 대하고는 틀리게 노골적으로 친명의 태도를 취하게 되죠. 그러면 조선과 어떤 나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청나라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홍타이지가 조선의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통보를 하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는 후금이라는 나라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우리의 칸도 더 이상 칸이라고 하지 않고 황제라고 칭하겠다. 조선 너희도 우리를 황제로 섬겨라. 이런 입장을 조선에게 제시를 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지배층이나 지식인들은 저 만주족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랑캐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이 사람을 사석에서 부를 때는 홍타이지라고 부르지 않고 홍태시, 이건 한자로 뜻을 풀이하면 붉고 큰 돼지란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붉고 큰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혀 황제로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명나라를 능가할 정도로 얘들 청나라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 조선이 황제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뭐를 각오해야 됩니까?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거, 안타까운 거는 조선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조선 내부가 인조반정 이후에 안정되지 않았어요. 인조반정 직후에는 아마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괄이라고 하는 인조반정의 공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고, 그 이괄 반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개혁과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는 애초의 꿈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급급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니까 저 만주 청나라에게 맞서서 군사력을 키울 여력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군사력을 키울 힘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 경제력의 뒷받침도 없고 결국 그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어서 군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외교라도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나라의 홍타이 씨가 보낸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 들어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서울에 있는 조선 정부에서는 논란이 벌어집니다. 청나라를 황제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전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강경파들하고 이 사람들이 거의 98%였습니다. 나머지 2%는 명분상으로는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이 맞지만 그러나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거냐. 섣불리 싸움하다가 나라 망하고 백성들이 전부 도마 위에 고기가 되면 어떡할 거냐 라고 청나라하고 기존의 우호 관계를 어쨌든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2%의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목소리가 큰 쪽이 국정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죠. 또 국왕인조도 척화파라고 불리는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 들어오면 의주부터 서울까지 달려 내려올 테니까 그 의주에서 서울로 오는 길목을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주에서 서울로 이르는 길목에는 제대로 된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청나라 군대가 워낙 기동력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신 것 같죠? 이 뭡니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생긴 청나라 군대가 의주에 들어와서 의주에서 서울까지가 한 600km 정도 되는데 이걸 며칠 만에 내려왔냐면 5일 만에 내려옵니다. 아까 일본군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7일 걸렸다 그랬는데 얘들은 더 먼 거리를 5일 만에 왔어요. 왜 이렇게 됐냐? 바로 얘들 청나라 군대의 기동력이 워낙 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황해도에서 저 청나라 군대를 막으라고 명령받았던 조선군 사령관 중에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과오를 저지릅니다. 자,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통신수단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봉화라고 아시죠? 청군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봉화가 압록강 쪽에서 계속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울 쪽에 알리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 바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때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군이 황해도까지 내려와서 한번 싸우다가 지니까
원래 정상적인 장수라면 그 남은 병력을 이끌고 딴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추스려 가지고 청군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황해도에서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양평까지 도주해서 전쟁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순식간에 5일 만에 서울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조랑 조선조정은 어디로 피신해서 싸우려고 했냐면 강화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는 섬인데다가 얘들 청나라가 해군이 시원찮으니까 강화도에 가면 아마 이 전쟁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빨리 청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이곳 남한산성, 지금 이 보이는 장면이 남한산성의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남문이죠. 지금은 아마도 이쪽 부근에 터널이 뚫려 있는 거 아시죠? 터널이 뚫려 있고 여기가 남문입니다. 인조는 할 수 없이 1636년 12월 14일 청군이 서울에 들어온 날 한밤중에 이 남한산성으로 겨우 피신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 안에 식량도 얼마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겨울 추위였어요. 한 10,000여 명의 병사들을 이 남한성 둘레가 한 12km쯤 된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배치해서 보초를 서는데 방한복도 없어서 뭐라고 실록에 나와 있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냐면 병사들에게 빈 쌀가마니를 한 장씩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쌀가마니 한 장 뜯어가지고 등에 걸친 상태에서 밤새도록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며칠 지나니까 온몸에 동상이 걸려서 손과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는 병사들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군은 이 산성의 안과 밖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구원군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남한산성에 행궁 가보셨잖아요. 그 행궁 옆에 가면 왜 느티나무들 굉장히 오래된 고목들이 있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조는 자나깨나 오늘은 저 남쪽이나 북쪽 지방에서 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군이 올 것이냐, 심지어는 까치가 고목에 날라와서 울기만 하면 희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까치가 오면 뭐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오늘은 반가운 손님인 구원군이 올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청나라 군대는 물샐 틈 없이 이 남한산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조선을 옥죄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46일 만에 여기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삼전도로 내려가서 항복을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당시 조선의 왕자나 포로들이 청군에게 잡혀서 서울에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심양에 끌려갔던 그 고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끌려가서 이제 많은 포로들이 청군에게 노비로 팔리거나 또 농장에 배속되어서 아주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전쟁이 터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누가 가장 큰 고통을 겪냐? 노약자 아니면 여자들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아까 그 영화에서도 일부 묘사가 됐지만 이 청군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동안에 전부 청군 장수들의 첩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여기 심양에 도착해서도 곳곳에 팔려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몸값을 치르거나 탈출해서 운 좋게 조선으로 도망쳐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조선의 가부장적인 유교 분위기 아래에서는 잡혀갔던 여자들을 정상적으로 봐주질 않죠. 저 여자들은 뭡니까? 정조를 잃은 여자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환양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본래의 남편들에게 이혼당하거나 시집에서 쫓겨나거나 비구니가 되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때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38년 만에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역사책에 안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37년에 강화도에서 잡혔는데 38년이 지난 뒤에 북경까지 끌려갔다가 나중에 자기 주인이 행방불명되니까 탈출을 시도해요. 이 북경에서 만주벌판까지 쭉 가로질러서 심양까지 왔다가 압록강까지 도착을 합니다. 자, 이제 압록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압록강을 겨우 건너서 의주로 와 있었는데 그때가 숙종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의주에 청나라 사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 부윤이 청나라 사신들이 이 사람이 도망쳐 온 것을 알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문책을 할까봐 이실직고해요. 이 사람이 북경에서 38년 만에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들은 그 사람을 묶어서 중국 봉황성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죠. 아마 10중 8구 안단이라는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자, 38년 만에 고국을 그리면서 도망쳐 왔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의주에서 다시 붙잡혀서 사지로 갔던 이 안단의 운명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자, 여러분,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론 제일 나쁜 놈들은 침략을 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친 청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청나라를 욕하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하다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입각해서 이 국가와 백성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아까 김자전처럼 싸우라고 하는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던 이 지배층들의 책임은 과연 없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병자호란의 과거의 산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안팎으로 격동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지금 잘 아시잖아요. 중국이 떠오르니까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조바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미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입장은 날이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 편을 들 것이냐, 어느 한 나라 편을 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 저 병자호란의 과정과 그 전개 양상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격변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서 오늘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내는 것, 그게 오늘날 남한산성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고 심각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